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요, 과감히 덜어내는 힘, 큐레이션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바스카고요. 저자는 경제학 연구자이자 작가이고 저널리스트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 리뷰의 제목은 빅데이터 시대의 선택과 배치 큐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봤어요. 네, 저희는 데이터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화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화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개인 사진들과 글들이 올라오는데 모두 다 데이터화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사진들 모두 다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정보들도 데이터화되고 있고요. 우리들이 병원에 다니는 개인적인 건강 관련 기록들도 모두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제가 뭘 처방받았는지, 어떤 약이 중복돼서 처방되지 않게끔 기록들이 올라가 있고요. 휴대폰의 위치, 개인 휴대폰의 위치도 모두 다 정보화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항상 받죠. 위치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각 나라의 CCTV 영상들이 모두 다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 때 어떤 정보가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가치가 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치 있는 정보는 어떻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정보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많으니까요. 그리고 줄여진 정보 중에 적절한 정보를 선택해야 되고요. 선별해야겠죠. 선택해야 되고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더 가치가 있는지 분류를 하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에게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흔히들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떤 물건을 전시할 때 방문객들에게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어떤 트렌드로 가야 될지, 어떤 범주로 카테고리로 갈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죠. 사람들이 방문객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고 감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여러 정보들을 방문객들에게 알려주고 방문객들은 그 설명을 듣고 그 작품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큐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큐레이션인 미술관과 박물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 사회 곳곳에 모두 다 잠재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큐레이션은 선택과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큐레이션이 잘 되는지, 잘 되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이겠죠. 책에서는 이제 큐레이션의 방법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명시적 큐레이션, 고강도 큐레이션, 수동식 큐레이션, 그리고 또 암시적 큐레이션, 저강도 큐레이션, 기계식 큐레이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좀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책에서는 나오는 이제 보편적인 그래도 중첩되는 내용들로 카테고리를 묶자면 명시적, 고강도, 수동식 큐레이션은 한 묶음으로, 암시적, 저강도, 기계식 큐레이션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위에 있는 큐레이션의 방법들은 전문가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선택과 배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카테고리 암시적 저강도 기계식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 정보들이 범위가 줄여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큐레이션 방법이 바뀌는 것들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바로 설명을 하겠는데, 큐레이터가 누구이냐, 명시적, 그리고 고강도, 그리고 수동식 큐레이션은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별이 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전 나와 있던 암시적 저강도 기계식 큐레이션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는 글들이나 그런 것들은 중요 정보 해시태그라는 것들을 달잖아요. 그러면 내 게시물이 찾아지기를 원할 때는 이 단어가 키 파라미터니 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들이 찾아지게끔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분류할 때는 해시태그 뿐만 아니라 올린 날짜, 그리고 조회되는 조회 횟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가 줄여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시적 고강도는 전문가에서, 암시적 저강도 기계식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라고 포괄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큐레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큐레이션의 목적은 좋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시각에. 저희는 시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 큐레이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모든 정보가 같이 전달되어야겠죠. 이게 이제 큐레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향해야 되는 방법이 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삶 속에 큐레이션의 모습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보통 큐레이션이라는 걸 미술관, 박물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 10년 내에 큐레이션의 모습들은 인터넷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정보의 바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수많아지는 것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이 인터넷 정보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큐레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멜론 같은 거를 봤을 때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슬플 때 듣고 싶은 노래들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아는 노래에서 찾게 되는데,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분류를 해요. 이게 슬플 때 듣기 좋은 노래들이야, 기쁠 때 듣기 좋은 노래야, 더울 때 듣기 좋은 노래야,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노래야,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해서 저에게 제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큐레이션의 모습이 더 전문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료 고퀄리티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로그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할 때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사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고 제공을 하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나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을 전하는 큐레이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들을 공유하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이트들, 옷을 만드는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옷을 파는 사이트다, 그러면 아니면 주얼리를 파는 사이트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끔 제품들을 선별을 하고 배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 사이트죠.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단어를 쳤을 때 그 검색 사이트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글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죠. 그러면 현대 사업에서 큐레이터는 누구일까요?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문 인력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큐레이터의 모습들이 기업 자체가 큐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시로 얘기했던 멜론 같은 기업들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서 분류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면은 다른 모습의 큐레이터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기업에서 유저들이 큐레이터가 되게끔 만들어요. 블로그를 만든 블로거들, 유튜브를 영상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서 정보들을 제공하게끔 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현대사업에서는 큐레이터의 모습들이 생겨나 있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큐레이션의 일반적인 큐레이션이 일반 사업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이 사이트는 화장품 회사 버치박스고요. 이 회사에서는 큐레이션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회원 가입 시에 고객이 자기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기입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뷰티 프로파일을 형성하게끔 하죠. 그리고 여기 가입할 때 한 달에 약 10달러를 지불하면 매달 5개의 신상품의 샘플을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것이 자기 취향과 요구사항을 기입했을 때 그 뷰티 프로파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샘플들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은 자기가 필요한 취향에 맞는 제품들의 샘플을 받아볼 수 있게 되고, 그 제품 샘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큐레이션 사업에 이용되는 예들이고요. 그렇다면 큐레이션은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주기만 하는데 항상 좋은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반대 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큐레이션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들도 있겠죠. 일단 큐레이션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은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이제 그 화면에 뉴스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그 시간대에,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선정하고 배치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양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에 이제 그걸 올리는 결정권자가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어떤 뒤에 암묵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정보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윤리의식들이 벗어나져 있는 그런 이제 큐레이션들의 정보들을 받게 된다면은 되게 위험한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레이션 할 때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예요. 큐레이션은 이렇게 선별을 하고 배치를 하는 게 기본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선별을 한다는 거는 그 원래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선별하고 배치하는 것도 노동이긴 한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남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큐레이션에. 그리고 또 이제 획일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 시대의 이제 문화의 경향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고 어떤 것들을 이 트렌드 경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문가에 따라서, 시대별 전문가에 따라서, 한 분야지만 시대별 전문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선택되어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치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획일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션 된 정보들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다 보면은 어떤 개성에 대한 부분들이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시적인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적인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강도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알고리즘에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럼 계속 분류가 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계속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획일화될 수 있죠. 그럼 그게 꼭 중요한 정보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서 그게 다른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큐레이션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받아들여야지만 좀 더 나은 큐레이션들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큐레이션을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툴은 제공된 게 없어요. 하지만 포괄적인 툴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시적 저강도 기계식 큐레이션, 명시적 고강도 수동적 큐레이션, 이렇게 큰 틀, 전문가에 의해서 큐레이션 하는 것들, 아니면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큐레이션 할 부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이제 현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쓴 큐레이션들을 많이 했다. 10년 전에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알고리즘적인 큐레이션이 강세가 됐다가 여기서 문제가 있네. 알고리즘은 너무 이제 획일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둘을 같이 쓰는 큐레이션은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큐레이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큐레이션이라는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은 큐레이션에서는 암시적 큐레이션, 기계식 큐레이션은 카테고리를 나누고 조회수를 보고 올라오는 시간들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어떤 큰 틀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고 분류를 해서 범주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범주화 시켜서 정보를 추려내요. 그리고 그거는 가장 전문가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케줄을 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 프로젝트에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혼자서 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고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책임자니까 이제 그 총괄적인 끝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각자의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어느 분야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들 나열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정도의 강도로 프로젝트의 일정을 짜야 되고, 그 전문가가 뭐부터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들이 조합돼서 마지막에는 이 순서대로 이 시간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타겟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스케줄을 만들 때도 이런 큐레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리뷰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되게 늦게 큐레이션에 대한 리뷰를 올렸어요. 제가 큐레이션을 하겠다고 한 지가 되게 오래 전인데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이 생겨서 뒤늦게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다른 책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